네, 문제 보실게요. 1번 수정 확대 가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2.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한다. 3. 노인과 친인척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 4. 부모 중 한 명과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산다. 5.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정답은 5번. 네, 5번이죠. 5번. 네, 수정 확대 가족은 전통적인 확대 가족처럼 한 집에 함께 살진 않아요. 그런데 핵가족 형태로 분가해서 살아요. 가까운 근처에서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서로 긴밀하게 도움을 주고받는 가족 형태를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정 확대 가족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빈둥지 증후군. 빈둥지 증후군. 이 수정 확대 가족이랑 빈둥지 증후군이랑 두 개가 교대로 잘 나와요.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가 분가라는 거예요. 자녀가 분가를 해서 누구만 남아요? 노부부만 남아있는 그런 가족의 형태를 빈둥지 증후군이고, 조손가족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같이 사는 거를 조손가족이라고 그러죠. 조손가족. 그 다음에 2번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이 나타난다. 2. 의존성이 증가한다. 3. 의사결정이 빠르다. 4.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다. 5.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을 선호한다. 정답은 2번. 네, 2번에 의존성이 증가해요. 외향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향성이 증가한다. 외향성하고 내향성은 반대죠. 그래서 외향성은 감소, 내향성 증가 이렇게 교대로 나와요. 이것도. 그래서 의존성이 증가한다는 거는 왜 신체적인 의존, 또 경제적인 의존이 있죠. 그래서 신체적 의존과 경제적인 의존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확대가 된다? 노인 학대가 증가한다. 노인 학대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결정은 어때요? 의사결정은 느리죠. 네, 의사결정 느리고 또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은 증가해요. 익숙한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해진다. 또 일을 처리할 때는 새로운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방식을 선호하죠. 그래서 빨리빨리 결정을 못하고 융통성이 없어지죠. 그다음에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자. 3.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 5.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정답은 5번. 네, 5번이죠. 백내장 수술을 한 사람은 그냥 단순히 수술만 한 거예요. 일상생활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일상생활이란 내용이 백내장을 수술했어도 일상생활이 안 된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는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수술만으로는 장기양보험의 대상이 아니다. 또 2번 관절염으로 수술한 70세 여자. 관절염이에요. 70세 여자. 나이는 돼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령은 해당이 되지만 상태가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여기도. 그래서 안 되는 거고 3번은 골절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 했어요. 병원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해당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4번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일상생활 가능한 사람은 안 된다 그랬죠. 장기요양이 필요가 없어요. 5번에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 합격. 나이는 세모. 65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질환으로 가봤더니 뇌경색이에요. 뇌경색은 노인성 질환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다음 대상자에게 급여를 제공합니다. 라고 했어요. 누구예요? 65세 이상의 노인 아니면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요. 또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지만 이거로 인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세라 하더라도 뇌경색은 뇌혈관성 질환을 해서 노인성 질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 뇌경색을 갖고 있으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면 나이가 65세가 안 되는 노인이 아니더라도 장기요양보험은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급여 대상자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알고 계시면, 요 원리만 알고 있으면 요거는 내용을 바꾸더라도 선생님들이 다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 제발 좀 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거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4번 노인 장기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이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3. 장기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지방 장기요양 인정 절차를 신청하는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공단에다가 뭐 직접 찾아가든 아니면 팩스로 보내든지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파트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데 신청자라는 거는 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상자 본인, 또 가족, 이해관계인, 친인척, 이 사람들은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자격이. 그런데 직접 못하고 누구한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한테 나 이거를 못하니 대신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둘, 본인하고 가족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관계인이나 친인척은 직접은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한테 내가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 대신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가족하고 본인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장기요양 인정 방문 조사를 하잖아요. 공단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 방문 조사라는 게 나와요. 어디로 나오냐면 집이 주소지로 되어 있어. 거주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 신청을 했을 때 거주지, 현재 어르신이 계시는 곳이 뭐 딸내집이다 아니면 요양원이다 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데로 가요. 요양원이면 요양원, 딸내집이면 딸내집으로 가는데 누가 가냐면 누가 가요? 공단 직원이죠. 이것도 따로 시험 나오는 거가 방문조사는 장기요양 기관의 직원이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장기요양 아니잖아요. 공단 직원이지만 누구예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공단 직원이 대상자 있는 곳으로 가서 방문 조사를 해요. 그래서 항목이 90개 항목이 있어요. 이 90개 항목을 대상자한테 가서 요거를 조사를 해서 1차적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 판정하는 게 아니라 이 방문조사원은 뭐를 해요? 조사만 하는 거예요. 이 90개 항목을 조사만 하는 거예요. 대상자 상태를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 결과지를 어디로? 공단으로 다시 들어가요. 공단으로 다시 들어가서 공단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면 점수가 짠 하고 나오겠죠. 그게 1차 판정이에요. 1차 판정. 1차 판정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조사 결과서라고 그래요. 이거는 누가 한다? 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방문조사원이 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하는 거다. 1차 판정은. 그다음 5번은 최종 판정이라 그랬죠.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라는 거는 공단에서 한 방문조사 결과죠. 요거를 심의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 조사 결과서랑 의사소견서를 누구한테 준다? 등급판정위원회에다 줘요. 그래서 등급판정위원회에다 주고
이거를 최종적으로 판정을 해주세요 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이다. 그런데 그냥 공단에서 하는 일은 그러면 답은 등급 판정이에요. 그냥 단순히 등급 판정. 그런데 최종 판정이다 라고 나오면 등급 판정 위원회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서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본인이 이 등급을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가족이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5번 노인 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1. 보건복지부 2. 지방자치단체 3. 근로복지공단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 4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곳은 어디예요? 노인요양시설이죠.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일 수도 있고 재가 시설일 수도 있어요. 재가. 어쨌든 노인요양시설이든 재가든 아니면 재가에 있는 복지용구 기타급여를 재가의 기타급여인 복지용구를 빌리면 그 기관에서 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다음에 돈을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청구하는 것은 본인부담금이 있고 또 국가부담금, 공단부담금 이렇게 재원이 나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누구한테 받아요? 본인한테 받는 거죠. 그래서 시설은 20%, 재가는 15%를 받고 국가에서 양쪽 다 20%를 해줘요. 그럼 공단에서는 몇 프로? 시설은 60%, 재가는 65%를 해줘요. 그래서 요 시설 본인 부담금은 본인한테 받고 이 국가 부담금하고 공단 부담금을 누구한테 이 장기요양 기관에서 요거를 재가나 노인요양시설을 장기요양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크게 장기요양기관.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공단에다 뭐를 해요? 청구를 해요. 청구. 나머지 돈을 여기 합쳐서 80%, 여기 합쳐서 85%를 공단에다 청구를 해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이거 청구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청구를 하면 공단에서는 심사를 해요. 이거를 청구한 거가 별 문제가 없나? 쉽게 말 하자가 없나? 이렇게 봐가지고 별 없다라고 하면 지급을 해요. 누구한테? 공단에서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가 자립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4.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5.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정답은 2번에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랬어요. 요양보호 서비스는 대상자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을 돕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능은 유지 향상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1번 보실게요.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 가족 중심이 아니고 대상자 본인 중심이에요. 네, 그리고 2번은 자립생활할수록 지원한다 그랬죠. 3번은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의료행위를 한다. 이 의료행위는 누가 해요? 간호사나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의료인이 하는 거고 그러면 응급상황 우선순위에 따라서 뭐를 해요? 응급처치를 해준다. 이게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 것도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응급처치다라고 하면 맞는 거고 의료행위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4번은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그랬어요. 기관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의 욕구와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5번은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의 계획이나 조정은 장기요양 기간에 관리자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7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말법, 2. 편지 대필, 3. 구강관리 도움, 4. 청소 및 주변 정돈, 5. 관공서 방문 시 동행. 정답은 5번이죠. 1번의 말벗은 정서 지원 서비스예요. 편지 대필도 정서 지원 서비스, 구강관리 돕기, 세수 돕기 이런 거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로 들어가고 청소 및 주변 정돈 또 뭐예요? 세탁, 취사 요거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고 관공서 방문하는 거는 개인 활동이라 했죠. 관공서, 병원, 은행, 산책 또 뭐가 있어요? 장보기 이런 것들은 밖으로 집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이다. 그렇죠? 8번 다음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함, 1.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정답은 4번에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죠. 불쑥불쑥 방에 들어가서 사진을 마음대로 찍었다. 이거 사생활 침해잖아요. 사생활 침해. 네, 그리고 전화도 내가 방에서 몰래 뿌리 가져가고 전화해가지고 요양보호사 욕 좀 해야 되는데 나한테 이렇게 잘못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가족 생활이나 이런 내용 전화 통화도 못하고 그래서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예요. 침해. 자, 9번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 유형은 1. 유기, 2. 자기방임,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뭐예요? 예, 유기죠, 유기. 가출? 여기 가출에 나왔잖아요. 가출하게 하는 학대 유형.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인지기능이 없어요. 문을 안 잠가놓으면 나가서 집 밖으로 나가는 걸 뻔히 알면서 문을 안 잠가놨어요. 그래 나갔는데 안 찾아요. 그것도 유기. 또 유기 또 뭐 있어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모셔놓고 돈도 안 주고 면회도 안 가고 이것도 유기다라고 했어요. 자기 방임은 자기 스스로를 방치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약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죽겠다고 배우자가 사망해서 나도 따라 죽겠다고 그게 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나는 죽어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자기 방임이에요. 정서적인 학대는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있어요. 정서적 학대는 말로 하는 거, 신체적인 거는 때리는 거, 경제적은 돈하고 관계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0번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음란한 사진을 전송함,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노출함, 1. 육체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시각적 성희롱, 4. 심리적 성희롱, 5. 사회적 성희롱. 정답은 시각적이죠. 시각적. 나 보고 싶지 않은데 막 보여줘요. 사진정사도 문자 자고 딱 봤더니 이상한 거 나오고 또 고의적으로 엉덩이 보고 싶지 않은데 그거 보여주고 이러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거니까 시각적인 성희롱이다 보시면 되죠. 11번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에서 기관장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지원서를 보니 나이가 많아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가 힘들 것 같네요. 1. 자유권, 2. 참정권, 3. 평등권, 4. 신체적 안전보장 권리, 5. 휴식 및 여가 보장 권리. 정답은 평등권이죠. 평등. 부르지나 말지. 그죠? 불러놓고 이력서 봤을 때 나이 많은 거 몰랐나? 그죠? 이거는 평등권이 침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은근 잘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지만 왜냐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좀 딱 마음에 안 드는데 뭐라고 얘기하긴 뭐하고
그러면 이제 또 나이가 좀 따지겠죠. 그러면 애초에 부르지나 말지. 그죠? 1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 원칙은 1.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2.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3. 학대 발견 시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4.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5. 종교에 상관없이 시설 내 종교 행사에 참석시킨다. 정답은 1번. 네, 개인의 선호를 인정해야 되겠죠. 보시면 요양보호사 직업 윤리에는 대상자의 인권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가치관, 생활습관, 선호를 인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개인의 선호를 인정을 해야 된다. 2번은 대상자와는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틀렸죠? 그럼 무슨 관계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수직 나오면 꼭 수평 나오는데 아직도 수평이 나오면 안 되죠. 네, 답을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네, 상호 대등한 관계이다. 대상자와는 상호 대등한 관계예요. 수직적이 아니라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럼 부부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부부간의 관계는 수직적이다 이렇게 나누면 그럼 또 수평적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부부간의 관계는 당신은 나의 동반자의 관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은 학대 발견 시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우리가 이 대상자가 학대를 당하는 걸 봤어요. 아니면 학대를 당하는 건 보지는 못했지만 의심이 가요. 학대 의심. 이럴 때는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요원이에요. 장기요양 요원들은 신고 의무자예요. 신고 의무자.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500만 원을 물 수 있다. 네. 그다음에 4번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종결이 아니라 대상자의 상태를 이해를 하고 적절히 지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종교에 상관없는데 불교인 사람을 기독교 행사에 참석시키고 이러면 안 되겠죠. 본인 종교에 맞춰서 참석을 시켜야 되겠죠. 1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기간을 알선한다. 2.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3. 대상자로 인한 업무 고충을 보호자에게 토로한다. 4.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용무는 서비스 제공 중에 처리한다. 5.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해결한다. 정답은 2번. 네, 2번이죠.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언행이 직업 전체의 신뢰와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종종 있어요. 1번 장기요양 기간을 알선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특정 기간 알선 등은 부적절한 행동이다. 3번 대상자로 인한 업무 고충을 보호자한테 토로하나요? 대상자에 대한 거를 상담, 말벗 이건 할 수 있지만 내 힘든 거를 보호자나 대상자한테 토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개인적인 업무는 업무 이외의 시간에 해야지 근무 중에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어요. 그러면 요양보호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보고해야 한다. 누구한테?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4번. 재가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1. 반말로 친근하게 대상자를 대한다. 2.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3. 대상자 부재 중에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4.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 5.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2번. 네, 2번이죠. 시선. 제가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려면 대상자를 존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감하는 태도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눈을 맞추고 경청하며 대화하는 것은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말 안 돼요. 아무리 친밀감 있다 하더라도 존중과 예의가 우선이고요. 시선을 맞추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내려다보지도 말고 가까운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라는 거는 1m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에서 대상자 눈을 맞추며 정면에서 대상자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대상자가 부재 중일 때는 서비스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과도한 신체 접촉. 이거는 대상자의 불편감 및 사생활 침해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또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해서 서비스 제공하면 안 돼요. 또 대상자의 보호자가 좀 더 연장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요양보호사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5번 다음 상황에서 직업 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는 서비스 제공 중 전화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업 부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대상자를 공감하며 위로한다. 2. 다른 대상자에게 이야기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한다. 4. 대상자에게 부도 사유를 묻는다. 5.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정답은? 네, 5번이죠, 5번. 그래야지 다음번에 또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신뢰감. 이거 한번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신뢰감 깨지는 거죠. 네. 16번.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분간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3.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4.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5.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 정답은?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가 있어요. 수근간 증후군은 뭐라 그래요? 터널 증후군이라죠. 손목의 터널 증후군. 손목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엄지손가락 둘, 셋, 넷, 에? 하나, 둘, 셋. 육손이 만들 뻔해, 육손. 육손 만들 뻔해, 육손. 순간에. 네. 엄지손가락 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반. 여기에 요 신경에 요 손목의 정중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요쪽에 감각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잡으려면 떨어뜨리고 그래서 요거는 예방법, 진단법 두 개 있죠. 예방법은 어떻게 해요? 손바닥을 상대방한테 보이고 손가락 끝을 손을 잡아 당겨서 나 쪽으로 잡아 당겨서 이렇게 당기고 또 손 인사해서 나한테 또 잡아당겨 손을 이렇게 구부려서 이거는 뭐예요? 예방법이고 손목끼리 맞대어서 쭉 밀어요 1분 동안 이랬을 때 저림 증상이 있다. 이거는 자가진단법.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병원 가요. 그렇죠. 병원에 가야죠. 네, 유튜브를 보신 분은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죠. 병원. 네, 그리고 이제 진단을 받았으면 통증이 밤에 더 심해요. 야간에 통증이 심해요. 그랬을 때 통증이 있을 때 손을 털면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저림과 통증 증상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을 좀 털으시란 얘기예요. 17번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위는 1. 손톱을 둥글고 짧게 자른다. 2.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3. 목욕 후 피부에 보습제를 바른다. 4. 비닐장갑을 끼고 흡인병을 비운다. 5.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네, 어떤 게 감염 발생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손과 입이요?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게 되면 손가락 사이로 비말이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5번은 문제가 있는 거죠. 18번 시설 대상자가 아침에 속이 쓰리다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2. 위장약을 먹어야 할 것 같네요. 3. 괜찮아요. 저는 아침마다 그래요. 4.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 5. 위가 쉬어야 하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세요. 정답은 4번이죠. 이거는 뭐예요? 상태를 관찰한 관찰자의 역할. 그죠? 이 상태를 본 거는 관찰자 역할이에요. 이 관찰한 거를 누구한테? 간호사한테 전달했어요. 이거는 무슨 역할? 정보를 전달을 한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다. 대상자한테 뭐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결핵인 것 같아요. 위암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네. 대상자가 불안해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죠.
19번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1. 당내성 증가, 2. 타액 분비 증가, 3. 칼슘 흡수 증가, 4. 위산 분비 저하, 5. 약물 대사 능력 저하. 정답은 5번. 예, 5번이죠. 5번. 나이가 들면 당내성이 감소가 되어 타액은 노화 시 분비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돼요. 왜? 갈증 반응이 줄어드니까 물을 많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하니까 입도 마르고 코의 점막도 마르고 그쵸? 네, 칼슘 흡수는 노화가 되면 감소가 돼요. 위산은 위 기능은 변하지만 간 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다 했다는 얘기예요. 간 기능이랑 직접 관련은 없다. 위산 분비 저하는 위 기능의 변화예요. 위 기능의 변화이지만 간 기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위산 분비는.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진다. 간 기능 아니면 신장 이게 나오면 약물 대사가 나와야 돼요. 간이랑 신장이 나오면 그래서 노화가 진행이 되면 간의 혈류량, 간세포 기능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간에서 하는 역할이 해독작용을 해요. 해독작용. 그래서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노화가 되면.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같은 약을 복용을 하더라도 체내에 더 오래 머물러 있거나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화가 되면. 20번 항결핵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주 동안 복용한다. 2.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3.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4.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5. 항결핵제 중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은 4번. 4번이죠. 4번. 보실게요. 항결핵제는 2주가 아니라 2주 동안 복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전염성이 없어져요. 전염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2주 동안 격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핵치료는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 먹었다 안 먹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결핵균이 활동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약을 먹어야 돼요. 한 3개월 먹었는데 괜찮다가 먹다 안 먹다 했더니 다시 결핵균이 막 활동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치료만 하면 완치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완치가 안 된다는 거죠.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증상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는 게 결핵약이에요. 또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가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2주 동안. 2주 동안만 격리해요. 격리. 네. 그리고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랬죠. 왜냐면 약이 한 가지 약물이 아니라 약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 병용 치료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종류가 많아요. 양도 많고. 예, 그래서 이 약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간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간 기능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간 기능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또 같이 한다? 객당 검사를 해. 객당 검사. 객당 검사는 가래 검사예요. 가래. 가래는 뭐라는 거냐면 이 결핵균이 활동성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 게 이 객당 검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객당 검사를 하면 이 대상자가 이 결핵균이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검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핵 치료에 사용하는 항결핵제는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시행하면서 안전하게 복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1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는 1. 인대의 탄력성 감소 2.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 3. 뼈의 질량 증가 4. 다리의 지방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안 좋은 게 뭐예요? 이거밖에 없죠. 인대 탄력성이 떨어져요. 허리와 엉덩이는 피하지방이 증가. 그래서 말라도 배는 튀어나오고 엉덩이는 커지고, 그죠? 뼈의 질량은 감소하니까 뭐가 생겨요? 골다공증. 골다공증 잘 생기고, 이걸로 해서 또 뭐가 생긴다? 골절이 잘 된다.
다리의 팔다리 지방은 감소, 근육의 긴장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자꾸 실변하잖아요. 실변. 항문의 관략근 긴장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실변하죠. 나이 들면. 22번.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수포가 피부 감각 신경 말단을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동반된다. 1. 건선, 2. 자반증, 3. 대상포진, 4. 피부건조증, 5. 말초신경병. 정답은 대상포진이요. 대상포진. 23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소변줄기가 굵어진다. 2.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없다. 4.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5.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다. 정답은 소변에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죠. 그래서 전립선은 뭐라 그랬어요? 남성에게만 있다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가 방광, 요도, 여기 전립선이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니까 전립선이 커진다 그랬죠. 전립선이 커지니까 요도가 눌려요. 길이 좁아지죠.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와요. 힘을 줘야만 나오고 나와도 쫄쫄쫄쫄 나오고 또 많이 안 나오니까 조금밖에 못 넣어요. 그러니까 잔뇨감도 심하고 또 나온 소변이 요만큼이니까 또 요만큼 고이면 또 마렵죠. 빈뇨. 또 야간에도 소변이 자주 마려운 야뇨 증상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변줄기는 가늘어지고 횟수는 증가하고 잔뇨가 있고 그쵸? 소변 마려운 느낌 있죠? 24번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내분비계 변화는 1. 공복 혈당이 감소한다. 2.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3.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4.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한다. 5.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정답은 이번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공복 혈당은 노화가 되면 오히려 증가한다. 그리고 기초대사율은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감소되겠죠. 그 포도당 대사 능력도 감소돼요. 갑상샘 호르몬 분비는 대체로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화의 핵심 변화는 대사 기능, 호르몬 민감성 감소. 이거에 대해서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노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내분비계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특히나 인슐린 작용에 대한 조직의 반응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 이거 인슐린 저항성 증가 이것도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혈당 조절 능력이 감소하고 당뇨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당뇨가 막 생기잖아요. 그죠? 당뇨 환자들이 나이 들었을 때 많이 생기잖아요. 젊은 사람들보다도 가족력이 있거나 이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당이 높은 게 아니라 나이가 점점 들면서 증상이 나타나죠. 25번 초기 단계의 경증 치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환각, 2. 대소변 실금, 3. 단기 기억력 저하, 4. 신체 활동 제한, 5. 의사소통 불가능. 정답은 3번의 단기 기억력 저하예요. 네. 그래서 초기 단계 환각은 중기 이후에 나타나요. 이 환각은 치매 중기 이후에 나타난다. 대소변 실금은 치매 후기 단계의 증상이에요. 실금은. 그런데 초기에 치매 대상자 처음에 어때요? 이게 건망증인지 뭔지 치매인지 잘 모르잖아요. 단기 기억력 깜빡깜빡 하는 거. 그 신체 활동 제한은 처음에는 잘 움직여요. 근데 이제 말기쯤에 가면 이제 잘 못 움직이고 의사소통도 말기 단계에서 나타나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씹는 것도 잘 안 되고 이러는 거 다 말기.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초기 치매는 기억력, 특히나 최근 기억, 옛날 기억은 해요. 최근 기억의 문제가 가장 먼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경증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한 말이나 약속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약속 잊어버리면 치매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 분은 증상이 있는 분이에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난 그 정도는 아닌데. 26번
파킨슨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뇌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한다. 2.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이다. 3.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 발생한다. 4.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5. 손상된 쪽 뇌의 반대쪽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4번이죠. 파킨슨 그러면 도파민하고 안정시 떨림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뇌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뇌에 도파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족. 그러니까 안정시 떨림, 근육의 경직이 나타나요. 손상된 쪽 뇌의 반대편에 신체에 영향을 주는 거는 뇌졸중. 이거는 뇌졸중일 때 반대쪽이 마비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떨림은 안정시 떨림. 그리고 몸도 붓고 느린 움직임. 이거를 뭐라 서동증이라 서동증. 느린 움직임을 서동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의 도파민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특징 뭐라 그랬어요? 안정시 떨림, 서동증 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27번 운동을 어렵게 하는 노인의 신체 기능 변화는 1. 심근의 두께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흉곽 탄력성 증가 4. 관절 운동 범위 증가 5.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 2번이죠. 2번. 나이가 들면 어때요? 균형이 잘 안 잡아요. 조정 능력도 떨어지고. 근데 심근의 두께 감소는 이거는 운동 기능 저하의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흉곽의 탄력성은 감소. 또 관절의 운동 범위는 줄어들죠. 감소. 자극에 대한 반응도 감소가 돼요. 그래서 노화로 가장 문제가 되는 운동 기능 변화는 균형 유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화가 진행이 되면 신경계, 근골격계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균형 유지 능력, 운동 조절 능력 이런 게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잘 생겨요? 낙상 위험. 낙상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게 낙상이라고 했어요. 보행이 불안정해지니까 낙상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28번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염 시기로 심장병을 예방한다. 2. 저잔여 시기로 변비를 예방한다. 3. 채소 섭취로 산화작용을 돕는다. 4.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 5. 동물성 지방 섭취로 혈관 탄력성을 높인다. 정답은 4번이죠. 비타민 D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 고염은 뭐예요? 심장병을 예방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은 증가한다라는 거죠. 저잔여 시기로 변비가 아니라 이거는 섬유질이 적어서 변비 예방이랑은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채소는 산화작용을 돕는 게 아니라 항산화작용에 도움을 준다. 동물성 지방 섭취로 혈관 탄력성이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맥경화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특히나 노인 같은 경우 골밀도 감소 위험이 있어서 비타민 D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를 그 약으로 해서 비타민 D 해서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골다공증 주사를 받고 그리고 먹는 약으로 비타민 D 섭취를 매일같이 해요. 29번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쓴 약은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이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3. 약 복용 시간을 놓친 경우 용량을 2배로 늘려 복용한다. 4. 처방이 바뀌면 이전 약을 모두 복용한 후 바뀐 약을 복용한다. 5.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달라고 한다. 정답은 5번이죠. 약물은 안전하게 복용을 해야 되는데 분할 가능한 약은 임으로 쪼개면 약효가 변하거나 부자극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용이 어렵다라고 하면 의료진에게 상담을 해서 처방을 조절을 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은 가운데 분할선이 있는 약만 자르거나 분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쓴 약을 우유와 함께 복용을 하게 되면 이 우유는 위벽을 이렇게 코팅을 시키죠. 그래서 약물 흡수에 영향을 주고 또 약이 없으면 비슷한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사람마다 질병도 틀리고 몸무게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래서 약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다. 받지도 말아야 된다. 얻어먹지 말아야 된다. 주지도 말고 얻어먹지도 않는다. 그죠? 네, 그리고 3번에 약 복용 시간을 놓친 경우는 용량을 2배로 늘려서 복용을 하게 되면 과다 복용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답은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그런데 이게 아침 시간에 7시에 밥을 먹고 7시 반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7시 반에 약을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런데 9시에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한다. 이때. 그런데 12시에 생각이 났어요. 점심 먹을 시간에. 그럼 이때 복용하는 게 아니라 다음 약을 복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침 약에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거는 아침 약에만 들어있잖아요. 그거는 그것만 빼서 같이 복용을 하면 되겠죠. 2배, 2개를 다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처방이 바뀌면 이전 약을 모두 복용한 후 바뀐 약을 복용하는 게 아니라 처방이 변경되면 지금 변경된 약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그 이전 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는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삼키기 힘든 약은 약사나 의사랑 상의해서 약을 변경을 해달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30번 금연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1. 후각과 미각이 무뎌진다. 2.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진다. 3. 심장 발작 위험이 증가한다. 4.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한다. 5.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정답은 5번이죠. 이 금연을 하게 되면 다 좋아져야 되는데 나머지 4개는 다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후각과 미각은 금연하게 되면 오히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혈압은 금연하게 되면 혈압 개선 경향이 있고 심장 발작의 위험성은 감소한다. 그리고 폐암으로 사망 확률이 증가하면 누가 담배 끊겠나요? 금연하게 되면 위험이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연의 효과는 산소 공급을 개선한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위험도 감소되고 폐기능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흡연을 중단하게 되면 혈액 내에 축적되어 있던 일산화탄소가 빠르게 감소한다. 그리고 산소 운반 능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연 후 비교적 단기간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이다라는 거죠. 31번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 백일해 2. 파상풍 3. 폐렴구균 4. 대상포진 5. 인플루엔자 정답은 파상풍 또 하나 디프테리아 디프테리아 100일에는 65세가 되면요 DPT 해가지고 이거 뭐예요? D는 디프테리아 P는 100일에 T는 테타노스에서 파상풍이에요. 파상풍. 요거를 세 개를 같이 맞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하나만 빼요. 가운데 있는 100일만 빼고 5를 하라고요. 파티, 파상풍, 디프테리아. 10년마다 파티를 하라는 거죠. 네. 폐렴은 65세 이상이면 맞아요. 대상포진은 60세 이상이면 맞고 보통 한 번에서 2번 정도 약에 따라 접종을 하죠. 인플루엔자는 매년 접종. 그죠? 매년 접종이다. 3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보고한다. 2.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3.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 구두로 보고한다. 4. 상황이 급할 때 원인부터 순차적으로 보고한다. 5.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서면으로 먼저 보고한다. 정답은 2번이죠.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를 해요. 이 보고를 할 때는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보고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주관적이라 그래요. 주관적. 주관적은 틀린 거고 객관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 보고예요. 서면. 뭐 수치를 써야 되거나 이럴 경우 그런 데는 서면 보고고 상황이 급해요. 그럼 원인부터 순차적이 아니라 결과부터 얘기를 해요. 결과. 핵심 사항을 먼저 보고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5번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을 했으면 구두보고 먼저예요. 구두보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하면 서면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는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기록과 보고가 원칙이다. 그리고 서비스 과정과 결과는 빠짐없이 전달해야 대상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그랬죠. 33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1. 장기 요양 서비스의 비용 절감, 2.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 3.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 4.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5.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 단축. 정답은 네, 원활한 연계. 그죠? 비용 절감이 아니라 이거 비용은 요양보호 기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때 법적 책임 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이 명확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 기록은 대상자의 상태와 제공된 서비스를 정확히 남겨서 서비스의 연속성, 원활한 업무 연계를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서비스의 연속성.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원활한 업무 연계도 잘 나와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고 다른 요양보호사나 의료진이 대상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34번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4. 작성한 후 병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다. 5. 연명의료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가 중단된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없어요. 몇 살? 19세 이상의 본인이라 그랬어요. 보호자 동의 없어도 돼요. 작성 후에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다. 또 모두 가능해요? 변경도 가능하다.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아니라 뭐예요? 등록을 해야지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말기나 임종과정 등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무조건 내가 교통사고 났는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썼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이걸 썼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말기암이나 임종 과정에 있는 이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아니라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등록은 등록된 기간에 해야 되는데 아무 데나 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등록할 수 있는 기간에 지정 등록 기관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연명의료 중단을 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는 중단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해야 될 거, 해줘야 될 거, 물과 영양분, 산소, 진통제, 이거는 해줘야 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그 다음에 항암제, 혈액주소, 혈압을 올리는 승합제, 수혈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물과 영양분, 기본 산소, 콧구멍에 다는 거 있죠? 산소 공급, 진통제 이거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연명 의료요양서는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직접 작성해야만 효력이 있는 법적 문서입니다. 대리 작성은 인정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직접 작성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죠. 대상자가 글씨를 몰라요. 글씨를 못 쓰면 뭐 녹취 이런 걸로 해가지고 대신 써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안위를 위해 기저귀를 제거해준다. 2.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 담요를 사용한다. 3.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4.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5.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춰준다. 정답은 네, 3번에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저귀는 일반적인 대상자한테는 기저귀 뭐 몇 번 실금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는 자꾸 실금하잖아요. 관략근이 열려가지고 변이 자꾸 나오고 소변도 자꾸
실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자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청결과 안위를 위해서 기저귀를 착용해요. 제거가 아니라 착용을 해줘요. 또 전기담요는 과열이 될 수 있고 화상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담요는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담요를 덮어준다는 맞아요. 전기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음식이나 수분 섭취는 강요하지 않는다. 지금 숨쉬기도 바쁜데 이거 뭐 음식 먹는 거에 이게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쵸? 그 소화시키고 막 이런 쪽으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음식이나 수분 섭취는 강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틀리죠? 의식이 없어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뭐예요? 청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상시와 똑같이 말을 한다. 5번은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상체를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는 신체 기능이 점차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킴 능력도 떨어지고 식욕 저하가 나타나기 때문에 억지로 음식이나 수분을 섭취시키면 흡인성 폐렴, 이 흡인 위험,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론 35문제 풀었고 이제 36번 실기 문제 보실게요. 36번 의식이 없는 내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비위관이 빠졌을 때는 즉시 밀어넣는다. 3.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한다. 4. 입안의 청결을 위해 알코올솜으로 닦아준다. 5.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은 끓여서 주입한다. 정답은 1번에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비위관이 빠졌을 때는 보고예요. 즉시 보고. 밀어넣는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하는 게 아니라 속도는 처방된 속도에 따라 하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천천히 주입을 하게 되면 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상한다 했어요. 입안의 청결을 해서 알코올 솜으로 입안을 닦으면 구강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는 거고요.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 지난 영양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린다가 답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경관 영양의 기본 원칙은 위치를 확인을 해서 안전하게 주입을 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은 가장 먼저 튜브가 정확하게 위치에 되어 있는지 위치 확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안전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잘못 위치나 탈락은 빠지는 거죠. 그죠? 흡인, 폐로 영양액 유입, 그건 뭐예요? 흡인성 폐렴이죠. 흡인성 폐렴. 이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7번 음식물을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준다. 2.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4.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한다. 5.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정답은 5번. 자, 1번 보시면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 분비를 자극을 한다 그랬죠. 침을 나오게 해서 오히려 사례를 걸리게 한다 그랬어요. 또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하는 것도 흡인이요. 흡인이 되면 또 흡인성 폐렴 생긴다 그랬죠. 3번은 수시로 말을 걸어서 음식을 천천히 삼키는 게 아니라 말 시키지 말라 그랬죠. 말하는 동안에 삼킴을 방해해요. 뭐 삼키려는데 말 시켜가지고 또 옆으로 쳐다보게 해가지고 사례가 걸리게 되면 흡인의 위험성이 있다. 삼킴 방해, 흡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말 시키지 말고 TV도 끄고 옆에서 떠들지도 말라 그랬죠. 4번은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하게 되면 이거는 흡인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지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는 숙이고 턱은 몸쪽으로 당긴다 그랬죠. 그래서 5번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잘 삼키지 못하니까 연화 장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는 갈아서 주고 여기다 뭐를 섞어준다 그랬어요? 증점제를 섞어준다 했죠. 연화 보조제예요. 증점제는. 그래서 핵심 연화장애 시기 원칙은 부드러운 음식을 천천히 또 흡인 예방 자세를 유지한다 했죠.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 그래서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는 흡인 위험성이 높아요. 그래서
음식의 형태를 부드럽게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뭐야?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거하는 거가 요거죠.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지거나 갈아서 삼키기 쉬운 형태로 제공을 하면 돼요. 38번 자주 살에 들리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음식에 섞어 먹인다. 2. 물약에 섞어 빨대로 먹인다. 3.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4.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에 약을 넣어준다. 5.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인다. 정답은 5번. 가루약 그러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숟가락이죠. 그죠? 음식에 섞어 먹으면 약효과 변화, 또 흡인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에 섞어 먹으면 그 음식을 다 먹어야지 정확한 용량의 약을 먹는다 그랬죠. 그리고 밥에다 섞어주면 다 먹을 때까지 쓴맛 나는 밥이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고, 물약에 섞으면 빨대 사용은 흡인의 위험성이 더 증가한다라는 거죠. 빨대를 먹게 되면. 혀 밑에 녹여 먹는 약은 따로 있어요. 가루약은 부적절하다는 거죠. 혀 밑에 녹여 먹는 약은 협심증약, 통증이 있을 때 혀 밑에다 약을 넣어서 녹여서 먹는 그 협심증 약만 혀 밑에 넣어요. 입에 물을 머금게 한 다음에 약을 넣으면 흡인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서 녹여 먹여야 돼요. 그래서 안전한 복약 원칙은 삼키기 쉽게 조절하고 흡인 예방 자세를 유지하고 빨대 사용은 지양한다. 하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연화장애가 있거나 자주 사례가 되는 대상자는 약을 삼키는 과정에서도 이 흡인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가루약은 적절한 양의 물에 완전히 녹이거나 데워서 삼키기 쉽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39번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따른다. 2. 계량컵을 눈높이 아래에 놓고 따른다. 3.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 4. 약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5.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정답은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른다 그랬죠. 색이 변한 물약은 버린다. 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계량컵은 눈높이에 맞춰서, 약뚜껑은 안쪽이 어딜 향한, 바닥이 아니라 위를 향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약 이름 라벨이 붙어 있는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으로 따른다 그랬죠.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으면 안쪽이 오염이 돼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물약을 준비할 때 원칙은 정확한 계량, 또 라벨을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물약을 준비할 때는 오염을 방지하고 약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약병 뚜껑은 어디로요? 안쪽이 위로 향하게 두면 위험, 아래로 향하면 위험 요인이 어떻게 돼요? 안쪽이 위로 향해야 되는 거죠. 안쪽이 위로 향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겉면이 안쪽이 아니라 겉면이 바닥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40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투여 전 멸균솜으로 눈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이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꺼지로 닦아버린다. 3. 상부 결막낭 위에 넣어준다. 4.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다시 밀어 넣는다. 5. 투여 후 눈을 꺼지로 30분간 덮어둔다. 정답은 2번이죠.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거즈로 닦아버린다. 상부가 아니라 하부 결막낭 위에 넣어주고요.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닦아서 버린다. 그렇죠? 닦아서 버린다. 투여 후에는 어떻게 한다 했어? 눈알을 굴린다. 안구를 굴린다. 그렇죠? 그래서 안연고 투여 원칙은 결막낭에 넣어야 되고 오염 방지, 눈을 문지르지 않는다. 안연고 투여는 눈의 결막낭, 상부 아니고 하부 결막낭에도 약을 넣어요. 그래서 아래쪽 결막낭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결막낭에 넣는다. 결막낭. 근데 위는 아니고 아래쪽에다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4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대변을 돕는 방법은 1. 이동 변기를 대어준다.
2. 침상머리를 올려 자위를 취하게 한다. 3. 평소에 변이가 있을 때 참는 훈련을 시킨다. 4.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5. 섬유질이 적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정답은 2번이죠. 침상머리를 올려줘야 되겠죠. 이동변기는 침상 배변하는 사람은 뭐를 줘요? 이동변기가 아니라 간이변기를 데워줘야 되는 거고, 변기를 데워준 다음에는 앉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위를 취하게 하고, 평소에 변이가 있을 때는 즉시 배변하게 한다. 변이가 있을 때는 즉시 배설하게 한다. 즉시 배설. 참는 훈련을 시키면 배변 장애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 해준다. 뭐 때문에?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변비에는 섬유질이 적은 게 아니라 섬유질이 많은 게 필요한 거죠. 섬유질 적은 거는 뭐예요? 설사할 때는 섬유질이 적은 거를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침상 배변을 도울 때는 대상자가 배변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상체를 올린다. 상체. 그래서 복압을 높여서 배변을 쉽게 하고 앉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어디를 앉혀? 위가 올라가야 됩니다. 다리 쪽을 올린다 그러면 틀려요. 상체를 올린다. 42번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화장실 조명은 은은하게 한다. 2. 변기 앞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3. 배뇨 시 바로 옆에서 기다려준다. 4.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5.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정답은 5번이죠.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화장실 조명은 밝게 해야 돼요. 밝게. 그리고 변기 앞에가 아니라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요. 옆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문 밖에서 기다린다. 문 밖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꾸 빨리 말 시켜요?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이라 했잖아요. 계속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중간중간 말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힘 줄만한 말 시키고 배설하겠어요. 그래서 자꾸 빨리 말 시키면 안 되고 중간중간 말을 시킨다. 그리고 4번은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 안 돼요. 이게 혹시라도 미끄럼 방지 매트 그러면 혹시라도 생각을 해볼 건데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냥 계속 작은 매트 깐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트는 아니에요. 매트는 아니고 그래서 뭐 화장실 안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는 깔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작은 매트는 안 된다라는 거고 5번에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이거는 맞죠?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는 최대한 자립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을 보조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가 대상자의 기능 유지, 자존감 보호에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 밑에 수건을 깔아준다. 2.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 이동변기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4. 대상자 손에 잔변이 묻어 있으면 손소독제로 닦아준다. 5. 이동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 5번. 네, 5번이죠. 5번. 이동변기 밑에 수건이 아니라 뭘 깔아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요. 변기가 흔들리지 않게. 수건 까는 거는 위생적이지 않고 오염의 위험성도 있어요. 이번에 대상자의 두 발은 바닥에 닿아야 돼요. 닿지 않으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 발은 바닥에 닿아야 되고 이동변기의 배설물은 즉시 처리해야 된다. 4번에 대상자의 손에 잔변이 묻어 있으면 손소독제가 아니고 비누와 물로 닦아줘야 되고요. 이동변기통은 세척해서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동변기 관리는 즉시 처리하고 철저한 세척, 소독, 또 위생적으로 보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동변기는 사용 후에 배설물을 비우고 깨끗이 세척, 소독한 뒤에 건조 및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감염 예방, 악취 예방을 위해서도
즉시 치우는 게 중요하죠. 44번 유치도녀 간의 소변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한다. 2. 소변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3. 소변낭과 소변의 색깔은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4.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비눗물로 세척한다. 5.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 소변주머니를 비워준다. 정답은 3번에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이거는 아주 잘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소변주머니는 세척 아니에요. 세척이 아니라 한 달에 2번 교환이에요. 교환. 그냥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에는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척 아니에요. 그리고 소변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가 아니라 낮게. 왜냐? 역류 방지를 위해서는 방광보다 항상 낮게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변주머니를 비우는 배출구는 비눗물이 아니라 뭐예요? 아이고, 알코올솜이죠.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세척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하면 소변주머니를 비워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소변줄이 꺾였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배출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출하는 거지 뭐 불편하다고 해서 비워주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하복부가 불편하다라고 하면 소변줄이 꺾였는지 확인한다가 답이에요. 그렇죠? 45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2. 수면 시간 이외에는 창문을 항상 열어둔다. 3.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해준다. 4.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5. 기저귀에 대변이 조금 묻은 경우 떨어내고 재사용한다. 정답은 1번이죠. 기저귀를 사용하더라도 변기 사용을 시도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배뇨, 배변 훈련. 그렇게 얘기를 하죠. 훈련을 시켜야 돼요. 수면 시간 이외에도 창문 열어주면 감기 걸리겠죠. 그래서 체온 유지 및 환경 조절이 필요하고 피부에 발적이 있을 때 문지르면 그 자극으로 피부가 상태가 더 악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 규칙적이게 나오면 안 되고 상태에 따라 수시로 교환한다. 이렇게 하면 맞죠? 그리고 기저귀에 대변이 조금 묻은 경우 떨어내고 재사용한다. 이거는 감염의 위험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저귀를 사용할 때는 관리 원칙이 피부를 보호해주고 위생관리, 배설기능 유지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저귀 관리할 때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변기 사용을 계속 시도한다. 이건 뭐다? 배변, 배뇨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자존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46번 속목욕을 할 때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2. 10도 정도의 물로 감긴다. 3.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4. 젖은 머리는 빗질한 후 드라이기로 말린다. 5.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정답은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해야 되겠죠.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식후 즉시 목욕은 부담이 돼요. 그리고 물의 온도는 그거는 실내 온도고 35도. 이거는 물의 온도고 22에서 26도는 실내 온도예요.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젖은 머리는 빗질한 후 드라이기가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닦고 헤어드라이를 말려야 되겠죠. 젖은 상태에서 강한 빗질은 손상의 위험이 있다고요.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고한다. 보고 상처에 따라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데 보고 후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통목욕 준비할 때는 배설을 먼저 해결해 줘야지 대상자가 안정과 편안함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통목욕하거나 머리 감기 전에 이때는 소변을 보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다. 왜냐하면 갑자기 목욕 중에 불편감이나 갑작스러운 배뇨 욕구를 줄여서 안전하고 편안한 목욕을 돕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거품을 머리에 발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 30분 후에 닦아낸다. 3.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4. 세정제를 손에 적셔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머리에 바른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운 경우 세정제를 물에 타서 사용한다. 정답은 3번. 네. 세정 후 마른 수건. 거품을 머리에 발라 손톱이 아니라 뭐라요? 손끝이죠. 손가락 지문이 손끝이죠. 손끝으로 마사지. 세정제는 바로 바르고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그랬죠. 그죠? 손에 적셔 거품 내는 게 아니라 머리에 직접 발라요. 그러니까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물에 타는 게 아니라 다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시도한다.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닦는다. 2.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휴지로 닦는다. 3.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좌욕을 하게 한다. 4.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5. 목욕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등 밑에 깔아준다. 정답은 4번. 예,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무릎은 피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굽혀요. 예, 그리고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 휴지가 아니라 깨끗한 물로 헹궈야 되고,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자욕이 아니라 보고한다. 또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해요. 목욕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요거까지는 맞죠? 등 밑에 까는 게 아니라 가슴이요. 몸과 다리를 덮는다. 몸과 다리를 덮는다. 그래서 회음부 관리의 핵심은 청결, 감염 예방, 전용 물품을 사용한다. 예, 그래서 회음부 청결 관리는 감염 예방과 위생 관리를 위해서 전용 수건을 사용해서 청결을 관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이 회음부는 오염 위험이 높은 부위예요. 그래서 다른 신체 부위와 수건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49번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신체 부위와 A, 닦는 방향,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팔, 위팔에서 손목 쪽으로 2. 유방, 목에서 배꼽 쪽으로 3. 복부,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4. 회음부,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다리,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정답은 5번이죠. 1번은 팔은 손목에서 위팔, 유방은 원을 그리듯, 복부는 시계 방향, 회원부는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그죠? 50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나.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다. 옷의 머리 쪽을 벌려 머리를 넣는다. 몇 번인지 찾아보세요. 임마 법권. 1번이죠. 임마. 그렇죠.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 어디라 했어요? 편마비. 마비가 1번. 그쵸? 그 다음에 머리가 2번. 그 다음에 건강한 쪽. 가다나. 51번. 그림과 같이 반자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은 1. 발바닥에 베개를 대어준다. 2.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 3. 목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4. 머리 쪽 침대를 더 높게 올려준다. 5. 등 뒤에 베개를 A자 형태로 받쳐준다. 정답은 2번. 네. 다리 쪽. 여기 다리 쪽을 살짝 올려주면 덜 미끄러지겠죠. 52번.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나.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눕힌다. 라.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한번 맞춰보세요. 순서를. 5번입니다. 네, 5번이죠. 5번. 침대에 누운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린다 그랬어요.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어느 쪽이 마비예요? 왼쪽이 마비예요. 여기가 왼쪽이 오른쪽이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요양보호사는 옮기고자 하는 쪽에 가서 선다. 대상자 오른쪽에 섰죠. 그 다음에 대상자 몸을 만들어줘야죠. 손은 가슴, 무릎을 세운다. 그죠? 그러니까 나번이 2번. 그 다음에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린다. 그쵸? 돌렸어요. 3번.
그 다음에 엉덩이 뒤로 빼고 어깨 뒤로 빼는 거죠.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53번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를 휠체어 옮겨 깊숙이 앉힌다. 나. 휠체어 발 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준다. 다. 대상자의 왼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라. 휠체어를 대상자 침대 왼쪽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되게 놓는다. 가나. 맨 마지막이 뭐예요? 가. 맨 마지막. 펼쳐 올린다. 맨 마지막이나. 나는 몇 개? 하나는 맨 마지막 하나는 그러니까요. 휠체어를 대상자 침대 5번이네. 이건 5번인 것 같아요. 맨 마지막이 뭐예요? 휠체어 발 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준다. 그런데 나는 몇 개? 하나밖에 없다. 5번밖에 없다. 5번이죠. 그죠? 네, 휠체어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오른쪽이 마비니까 왼손으로 잡아야죠. 왼손으로. 그리고 앉혀가지고 깊숙이 앉힌 다음에 발판을 올려가지고 발을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가나다라 문제 나오면 맨 처음이 뭐고 맨 마지막이 뭔가를 보세요. 그럼 지금처럼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를 답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순서를. 아시겠죠? 54번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1.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행기 2.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3.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4.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보행기 5.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정답은 5번이죠. 이렇게 보행기 걸을 때는 양쪽 발이 똑같다 힘이. 그러면 보행기 가고 오른발 가고 오른발이 간 만큼 왼발이 간다 그랬죠. 그런데 한쪽이 불편해요. 지금 오른쪽이 불편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가고 이 오른발이 간 만큼 왼쪽 발이 가면 되겠죠. 그죠? 55번 넘어져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자세로 옳은 것은 1.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을 잡는다. 2. 순간적인 빠른 동작으로 일으킨다. 3. 허리를 굽혀 척추의 안정성을 높인다. 4.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일으킨다. 5. 한쪽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지지면은 넓히고 무릎은 굽혀요.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빠른 동작이 일어나면 부상의 위험이 증가하고 허리를 굽히면 허리의 부담이 증가해요. 그래서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으면 균형 상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동 보조할 때는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허리 부상을 예방하고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기 위해서는 지지면을 넓히는 안정된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발을 앞에 두면 중심이 안정이 된다. 그래서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56번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하는 곳은 두 군데 있죠. 바퀴하고 잠금 장치. 그럼 몇 번이에요? 2번. 예, 가번하고 여기 4번이요. 잠금 장치 4번이죠. 57번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식욕 증가 2. 피부 발진 3. 갈증 감소 4. 전신 부종 5. 소변 횟수 감소 정답은 5번이죠. 5번. 식욕은 탈수가 되면 식욕이 떨어져요. 그리고 피부의 발진이 아니라 피부가 좀 건조해지죠. 그죠? 갈증은 증가하고 전신이 부종이 아니라 수분이 부족하니까 쭈글쭈글하겠죠. 그죠? 소변 횟수는 감소한다. 먹은 게 없으니까 나올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탈수가 발생이 되면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죠. 그러면 신장은 수분을 보존하려는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분을 보존하려면 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주면 안 되죠. 내주면 소변을 넣는 거고 안 내주면 소변을 못 넣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58번.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마른 수건으로 입을 막고 대피한다. 2. 달리면서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끈다. 3. 몸에 걸친 모든 옷을 신속하게 벗는다. 4.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며 불을 끈다. 5.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옷에 불이 붙으면 불길을 산소로부터 차단해서 진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은 아주 그냥 불이 더 붙겠죠. 그래서 엎드려서 굴러야 되는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거는 이 불길이 호흡기 코로 그러면 기도가 화상을 입잖아요. 그럼 기도가 부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얼굴을 콧구멍을 가리는 거예요, 여기. 이게 화기가 들어가지 않게. 그래서 옆으로 뒹굴면서 불을 꺼야 돼요. 59번 다음 중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척수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된 대상자 2.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은 대상자 3.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 4. 2일 전에 무릎 수술을 받고 침상 안정 중인 대상자 5. 호르몬제를 복용 중인 갑상샘 기능 저하증 대상자 정답은 3번. 몇 번이요? 3번이요. 네, 3번이죠. 넘어졌던 사람이 또 넘어져요. 척수 손상은 어떻게 돼요? 마비 환자예요, 마비. 그래서 움직임 제한으로 낙성보다는 이동 불가 상태가 돼요. 낙상의 위험이 높은 게 아니라 욕창의 위험성이 높죠. 이런 사람은.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맞았다고 넘어지나요? 낙상과 관련이 없고. 4번에 2일 전에 무릎 수술 받고 침상 안정 중인 대상자는 침상에서 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확률이 적어요. 그리고 갑상 생기는 저하 대상자는 낙상의 주요 위험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낙상의 고위험자는 어지러움증이 있는 사람, 저혈압, 또 과거에 낙상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위험이 높다. 그러니까 기립성 저혈압은 자세가 변화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요. 혈압이 떨어지니까 어지러움증, 실신도 유발할 수 있어요. 어지러우니까 낙상의 위험이 높겠죠. 그래서 특히나 과거에 낙상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재발 위험이 크다. 보시면 돼요. 60번 씹기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큰 숟가락을 사용하여 먹게 한다. 2. 앉은 자세에서 턱을 들고 씹게 한다. 3. 식사 후 2~3시간 정도 앉아있게 한다. 4.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5.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정답은 5번이죠. 큰 숟가락은 양이 많아요. 숟가락에 식사의 양이 많기 때문에 질식의 위험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앉은 자세에서 턱을 들고 씹으면 어떻게 돼요? 흡인의 위험성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턱은 가슴으로 당긴다. 그 다음에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앉아요. 30분. 이건 식사 후 2~3시간은 이거 앉아있는 걸 씹기 장애열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그리고 익힌 채소, 신선한 생채소는 씹기가 어려워요. 과일은 긁어서, 과육을 긁어서 숟가락으로 먹으면 되겠죠. 왜냐면 씹기 장애 있는 대상자는 저작 기능이 떨어져 씹는 거. 그래서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삼키기 어렵다. 그래서 으깨거나 부드럽게 해서 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61번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하는 의류는 1. 비닐모자, 2. 나일론 양말, 3. 합성 섬유 바지, 4. 견섬유 블라우스, 5. 폴리에스테르 티셔츠. 정답은 4번. 견섬유 블라우스죠. 비닐모자는 해충 피해 없어요. 나일론 양말, 합성 섬유, 방충제 필요 없고 합성 섬유는 해충 영향이 거의 없다. 폴리에스테르 티셔츠도 합성 섬유라는 거죠. 견섬유, 울 이런 거는 동물성 섬유예요. 그래서 습기도 잘 빨아들이고 이래서 방충제가 필요한 의류이다. 62번 재가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1.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한다. 2. 평소 이용하던 이동보조기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준비한다. 미리 확인한다. 4.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춰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한다. 5. 진료 결과를 알게 된 대상자 상태를 기관장에게 비밀로 한다.
정답은 3번. 네.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 복약 상태 미리 확인해야 되겠죠. 요양보호사의 차량은 이용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설명해야 되고 평소에 이용하던 이동 보조기구는 가지고 가야 되겠죠.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요양보호사 일정이 아니라 대상자 일정에 맞춰야 되는 거고 또 진료 결과로 대상자의 상태를 알게 됐어요. 그거는 기관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뭐 당뇨 없던 분이 당뇨가 생겨가지고 뭐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기관장에게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다음에 63번 치매약 처방이 바뀐 뒤 대상자가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할 때 돕는 방법은 1. 약물 용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2. 이전에 복용하던 치매약을 준다. 3.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4. 대상자에게 부작용의 증상을 물어본다. 5. 약이 바뀌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한다. 정답은 3번. 예, 3번이죠.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치매 대상자. 약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또, 이전에 복용하던 치매약을 주면 안 돼요. 그럼 요양보호사가 맘대로 약 주면 안 되는 거고, 증상을 메모했다가 병원에 가져가서 조절을 받게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약이 바뀌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러고 하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매 약물은 처방을 변경하게 되면 부작용이나 행동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이 관찰된 증상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메모해서 전달한다. 이게 답이에요. 64번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방문은 어두운 색으로 칠한다. 2. 밤에도 낮처럼 환하게 불을 켜둔다. 3.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4. 투명한 유리 출입문을 설치하여 깨끗하게 관리한다. 5.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예. 휠체어를 타고 있잖아, 이용하고. 그래서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를 조절을 해야 돼요. 방문을 어두운 색으로 칠하면 이게 문인지 뭔지 구분이 어렵죠. 그죠? 그리고 밤에도 낮처럼 환하게 불을 켜두면 수면 방해가 나타나요, 수면. 그리고 방은 2층보다는 1층이 좋아요. 낙상 위험 때문에. 그런데 2층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2층 위에 뭐를 한다? 간이문을 설치한다. 간이문을 설치해야 돼요. 투명한 유리 출입문은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에는 유리 조심 아니면 그림 이거를 붙여놔야 돼요. 유리문은.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 판단력, 공간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휠체어 사용자는 이동 시 안전성과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환경은 손이 닿는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낙상과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라는 거죠. 65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수건을 접었다 폈다 하며 콧노래를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접고 있는 수건을 치운다. 2. 콧노래를 그만하라고 한다. 3.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알려준다. 4. 중단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 5. 왜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물어본다. 정답은 4번이죠. 중단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 이것도 잘 나와요. 예. 그래서 수건을 접고 있으면 그냥 놔둬야 돼요. 수건 접게. 이 행동을 갑자기 중단시키면 불안이 증가한다. 불안감이. 그리고 콧노래 그만하라고 하면 정서적 안정 방해할 수 있고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알려준다. 이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없다. 혼란만 유발시킬 뿐이다. 또 왜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물어본다.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답변도 어려워요. 그래서 스트레스만 유발한다. 그죠? 예.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반복 행동은 수건 접기, 콧노래 부르기 이런 거는 불안 완화나 안정감을 얻기 위한 자기 조절 행동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중단시키면 오히려 불안하고 혼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두고 관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 주변 소음을 없앤다. 2.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 3.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한다. 4. 우유를 제공하여 숙면하게 한다. 5. 말을 걸지 않고 혼자 쉬게 한다. 정답은 2번이죠. 주의한기, 주의한기. 이거는 나머지 1, 3, 4, 5는 뭐예요? 그냥 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밤에 잠을 못 자죠. 낮에 자면은 밤에 못 자잖아요. 주변 소음을 없애면 더 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낮 활동 유지에 불리하다. 커튼 쳐서 어떻게 해줘도 더 졸리겠죠. 그죠? 67번 치매 대상자가 단추를 입에 넣고 배치 하느라고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손가락으로 입을 벌려 단추를 빼낸다. 2.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 3. 대상자의 뒤에 서서 하임리법을 시행한다. 4. 단추는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며 뱉으라고 설득한다. 5. 비슷한 단추를 보여주며 음식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2번이죠. 주의한 게 이것도 근데 좋아하는 걸 줘야죠. 좋아하는 간식. 손가락으로 입을 벌려서 단추 빼냈다 어떻게 돼요? 물려요, 물려. 그리고 이거는 강압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간식을 주며 바꾼다죠. 대상자의 뒤에 서서 하임리법은 이건 무슨 기도가 막히지도 않았는데 뒤에 서서 하임리법 할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단추는 이건 못 먹는 거예요 라고 설득한다. 이거는 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뺏기려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 불안감만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단추를 보여주면 음식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치매 대상자한테는 설명하지 말라 그래요. 이해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물건을 음식처럼 인식하거나 입에 넣는 행동, 이건 뭐예요? 이식증이라 이식증, 이식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빼내거나 설득하기보다는 주의를 다른 안전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식증이 나타난 사람 음식이 아닌 거 먹을 때는 좋아하는 간식과 바꾸자고 한다가 답이에요. 68번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2. 조금 있다가 나가자고 한다. 3. 배가 아프니 집에 있자고 한다. 4. 아들이 오면 함께 나가자고 한다. 5. 밖은 위험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정답은 네,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죠. 배변 욕구를 확인해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조금 있다 나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 행동 지속되고 효과 없어요. 배가 아프니 집에 있자고 한다. 문제의 원인 확인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들이 오면 함께 나가자고 한다. 지연되면 안 되겠죠. 그죠? 밖은 위험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인지 이해 어려서 효과 없다. 그러니까 배를 잡고 안절부절하면 이거는 배변 욕구예요. 신체 불편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말로 설득하기보다는 기본 욕구를 확인하고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69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반지를 누가 훔쳐갔다며 의심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 2. 반지를 찾아서 갖다 준다. 3. 똑같은 반지를 사주겠다고 다독인다. 4. 평소에 귀중품 두는 곳을 알려달라고 한다. 5. 누가 반지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정답은 1번이죠. 1번 뭐예요? 부정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함께 찾는다. 함께 찾아본다. 이게 답이죠. 함께 찾아본다. 반지를 대신 찾아주면 이때부터는 뭐가 돼요? 도둑놈이 된다 그랬죠. 똑같은 반지를 사주겠다고 다독이는 건 이건 거짓 정보로 대응하는 거다. 그리고 평소에 귀중품 두는 거 알려주세요 라고 한다. 이거를 인지 능력상 이해가 어려워요. 불안 증가만 가능하다. 누가 반지를 가져갔다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본다. 이거는 망상을 강화시킨다. 망상. 네, 그래서 치매 대상자 기억력 저하로 인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피해망상, 도난의식. 그게 뭐예요? 도둑망상이죠. 도둑망상이 잘 나타나요. 누가 뭐 훔쳐갔다고. 네, 그래서 설득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가 정답이에요. 70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치매 대상자가 책상을 흔들며 고함을 지를 때의 대처 방법은 1.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2. 책상을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옮긴다. 3.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그대로 둔다. 4. 손을 제지하여 책상을 흔들지 못하게 한다. 5. 프로그램 진행 중이니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정답은 제일 좋은 게 1번이죠.
온화한 태도로 진정을 시키면 불안이 완화가 되고 안정을 유도시킬 수가 있어요. 책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혼란만 증가시킨다.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그대로 두면 화 안 풀리면 어떡할 것이에요. 그죠? 이게 안전 문제나 행동 지속 가능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손을 제지하거나 책상을 흔들지 못하게 하면 대상자를 흥분시킬 수 있고 저항이 증가가 된다는 거죠. 더 상황이 악화돼요.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 중이니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설명, 지시는 효과가 낮고 갈등만 유발시킨다라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한테 설명하지 말라 해요. 그래서 자극은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면서 차분하고 온화한 태도로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71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2. 창피를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 모르는 척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5. 도와줄 수 없으니 스스로 지퍼를 올리라고 한다. 정답은 1번이죠. 지퍼가 없는 몸빼 바지를 입혀주면 되죠. 이게 환경 수정이에요. 예. 그리고 치매 대상자는 이 반복 행동은 의도적인 문제 행동이라보다는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습관적인 행동 또는 불안 행동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제지보다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이 환경을 조절한 거죠. 바지를 갈아입히는 거는. 그 다음에 72번. 대상자가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2. 말이 길어지면 중단시킨다. 3.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4.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5.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짐작하여 듣는다. 몇 번이에요? 네. 일단 수용. 그죠?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해야 돼요. 미리 대답을 준비하면 이거는 경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그래서 자기 생각 중심이 돼버린다는 거고요. 말이 길어지면 중단시켜요. 이거는 경청을 방해하고 대상자의 표현을 차단시키는 거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하는 거는 객관성 저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는 내용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가 기본이다. 그 다음에 7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가 우리 손자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어.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이때 요양보호사 뭐라고 답해야 되는 거죠? 1. 용돈은 아빠가 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2. 손자에게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사주세요. 3.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4. 요즘 애들이 할아버지의 이런 마음 알까요? 5. 할아버지를 보러 오지도 않는데 주지 마세요. 몇 번이에요? 3번. 공감 반응이에요. 공감 반응. 대상자의 생각 공감 반응. 74번.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에 빨리 답하게 한다. 2. 대상자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한다. 3. 대상자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하여 설명한다. 몇 번이에요? 네,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질문을 빨리 하게 하면, 빨리 답하게 하면 압박으로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진다. 또 대상자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거는 알아듣기는 하는데 표현이 어려운 거잖아요. 청각 문제가 아니죠. 그죠? 난청 있는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적절하다. 대상자의 얼굴 앞에서 큰 소리 이야기하는 거는 이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또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 정화 설명하는 거는 의사소통 방식과 무관하다. 이거는 뭐예요? 시각장애 대상자의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 다음에 75번.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3.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4.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준다. 5.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네.
몇 번이에요? 네, 5번이죠.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하는 거는 이거는 시각장애 대상자. 잘 모를 때 이거는 의사소통 방법이 아니고 입을 작게 벌리는 게 아니라 밝은 곳에서 입을 크게 벌려서 입 모양이 잘 보이게 해야 되고요. 목소리는 난청 대상자는 고음이 아니라 저음으로 이야기하라 그랬죠. 고음은 더 못 들어요. 저음으로 말한다. 예, 이름표 붙이는 거는 의사소통 방법과 직접 관련 없고요. 대화를 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서 신호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청 있는 대상자는 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시각적, 촉각적 신호로 주의를 먼저 끌어야 되고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거는 지금 대화를 하겠습니다라는 신호가 돼서 의사소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76번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여기에 여행 오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2.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3. 지금은 여행을 할 수 없으니 다음에 가세요. 4. 언제 누구랑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여행 가고 싶네요. 정답은 예, 2번이죠. 2번. 여기에 여행 오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현실 왜곡을 유도한다라는 거고. 3번. 지금은 여행 갈 수 없으니 다음에 가세요. 이거는 거절한 거죠. 거절. 감정 무시한 거고. 언제 누구랑 어디로 여행 가고 싶으세요? 이거는 현실 계획 요구로 혼란을 가능시킨다는 거죠. 혼란. 지금 당장 것도 기억 못 하는데 언제 누구랑 어디로 이거를 조리 있게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여행 가고 싶네요. 이건 초점이 대상자에게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 현실과 생각이 섞이거나 감정이 즉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중요한 거는 내용을 바로 수정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77번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1. 구토를 심하게 한다. 2. 깊고 빠르게 호흡한다. 3. 배를 움켜쥐는 자세를 한다. 4.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한다. 5.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정답은 네, 5번이죠. 5번. 이렇게 V사인 목을 감싸고 괴로운 표정을 짓는 거죠. 말도 잘 못하고. 78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발작을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한다. 2. 부딪히지 않도록 팔다리를 꽉 붙잡는다. 3. 입에 꺼즈를 넣어 혀가 말리지 않게 한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네. 5.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잘 보세요. 몇 번? 4번. 이거 자꾸 5번이라고 그래요. 몇 번이에요? 4번. 네, 4번이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여기 보시면 침 흘리고 몸이 뻣뻣하다. 이 경기하는 거예요. 경기. 그래서 똑바로 눕히면 입에 침으로 가득 차가지고 기도를 막아버리죠.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기다리는데 팔다리 잡지 않아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만 치워주는 거고 입에 꺼즈를 넣다가 이 꺼즈 때문에 혀를 밀어가지고 기도가 더 막힐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기도 폐쇄죠. 하임리법. 5번은 기도 폐쇄일 때 하임리법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침 흘리고 몸 뻣뻣해진다 그러면 고개 옆으로 돌린다. 이게 답이에요.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8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복장뼈에 하단 칼돌기를 직접 압박한다. 3.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4. 가슴이 2cm 정도 눌리도록 약하게 압박한다. 5.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은 70대 30이 되게 한다. 정답은 예, 3번에 압박을 할 때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해야 돼요. 왜냐면 예, 이게 흉골이죠. 흉골. 갈비뼈 이렇게 매달려 있고 여기에 칼돌기가 있어요. 칼돌기. 여기 명치 있는데요. 팔도기는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장기가 파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칼돌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 매 압박시, 여기를 압박을 할 거 아니에요. 위치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여기를 눌러버리면 안 되니까 압박할 때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해야 된다가 답이에요.
가슴을 압박하는 거는 분당 100에서 120회이고 팔돌기 압박 안 한다 그랬어요. 가슴을 누르는 거는 2cm가 아니라 5cm죠. 5cm. 5cm고 압박과 유연의 비율은 50대 50이에요. 들어간 만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눌렀을 때 그만큼 누를 수가 있겠죠. 8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하는 1차적인 목적은 1. 출혈 예방, 2. 뇌손상 최소화, 3. 면역기능 강화, 4. 신장기능 향상, 5. 근골격 손상 회복. 정답은 2번이죠. 4분 동안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고. 뇌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뇌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빨리. 그래서 여기까지 80문제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